12월입니다. 연말이고 다들 이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초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연구 기관도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순간이고 오늘 발표드리는 이 전망도 맞지 않을 것으로 자꾸 보여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 때도 지금 그리고 약간 경제 불황이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그러니까 수출입 물류에 대해서는 불안성이 굉장히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도메스틱 물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적으로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왜 물류 산업이 육성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류산업은 제1차 도약기 자체를 이제 동북아 물류 허브, 즉 부산 신항과 인천 국제공항의 부흥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인천공항만 해도 40%의 TS물을 가지고 있고 최근까지는 30%대에서 머물다가 다시 40%를 수성하면서 국제공항 위상 부분이 뒤에도 있지만은 3위에서 다시 2위로 올라가는 부분을 했고요. 부산항만은 약간 좀 약간이라기보다 좀 부진한 면이 여전히 예측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흥기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요즘에 제2의 도약기라고 여겨지고 있느냐? 스마트 물류, 디지털 물류라는 표현으로 계속적으로 물류산업 육성에 대한 얘기를 기재부나 국조실에서 나오고 있는 서비스 경제 육성 방안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물류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성상으로서는 그 부분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제2의 도약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물류가 이렇게 중요하게 됐느냐? 그전과 뭐가 달랐길래 제2의 도약기라고 느껴지느냐 했을 때 전체 뒤에 있는 메가 트렌드에도 보시면 되겠지만 한 2개 정도 키워드에서 나옵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 서비스 경제가 주도를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거기 부분에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확장하는 부분에 유통 제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특히 유통 부분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확산이 제조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흔드는 부분에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유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물류의 기능이 단순 날른다 이건 아니게 되는 거죠. 서비스의 기능을 더 붙여준다라는 개념이 됐기 때문에 제2의 도약기로 평가받으면서 융복합 물류 즉 빅블러 시대의 앞선 선봉장에 있는 것이 물류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로 살펴본 물류산업의 성장을 좀 살펴보죠. 제가 원래 좀 약간 PT 스타일이 좀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자세히 보셔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물류산업 자체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모두가 다 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제약이 오히려 물류산업에게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회가 됐느냐 하면 어쨌든 운임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대한항공의 경우도 이를 어쩌나라는 생각을 하시다가 벨리 부분 등을 모두 개조하셔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게 했냐면 지금 대한항공에게는 이 불황에 물류가 적자를 면하게 해주는 흑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걸 재확인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다시 좀 이슈로 나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택배업 및 늘참 배달업, 창고업 등 생활물류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운임 상승에 따른 항공화물 및 해운 매출액 증가가 주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로 작년에 조사된 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거는 이제 24년 12월에 나올 거기 때문에 23년 거는 12월에 나와서 22년 매출액 기준을 보시면은 183조를 달성했습니다. 자, 183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제가 2021년에 국가물류 기본계획에서 2030년에 150조 수성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올해 2024년 이전인데도 183조를 달성했다는 거죠. 물론 이 영향의 결과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7.4%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각 분야별로 좀 살펴보면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10년간 생활물류가 3.7배, 택배하고 소화물 운송업에 대한 거죠. 음식 배달업 같은 거. 그리고 항공이 2.7배,
해운이 1.4배, 시설 운영업이 5.5배, 서비스업이 5.0배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좀 나오죠. 물론 우리에게는 도로 화물 운송업이라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해운, 항공 부분의 매출액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3조라고 발표드린 그 내용에는 항공과 해운 부분의 성장 2.7배, 1.4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이 산업의 변화 구조를 살펴보면 생활물류 산업과 시설 운영업, 서비스업의 성장이 굉장히 주목한다는 부분이죠. 자, 생활물류 산업은 당연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택배의 건수만 봐도 22년에 42억 건, 23년에 51억 건입니다. 저성장 하는데도 22% 성장했어요. 자, 올해는 좀 더 성장하지만 요거는 쿠팡이 이제 자가에서 영업으로 들어오면서는 효과도 좀 있었고요. 여전히 성장률이 14%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물 산업이 굉장히 지속적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의 발표에, 오늘 발표에 마지막에 있는 물류시설, 부동산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 운영업이 5.5배가 늘었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들여오지는 않지만 영향력을 좀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폭발적 투자 증가라는 것이 16년부터 시작을 해서 16년부터 거의 한 지금 7, 8년 이상을 끌고 오다가 요즘에 약간 과잉 공급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트렌드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에 2021년 이후는 수도권에서 중부권과 영남권, 즉 경부고속도로 쪽 그 축에 따라서 경부 축에 따라 확장되는 추산이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잘 살펴보면은 마켓컬리나 쿠팡이 잘 생각해 보시면 수도권 위주에서 지방권 도시 위주로 자꾸 서비스를 확장해가는 트렌드랑 굉장히 유사한 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그 둘이 많은 투자를 해서 그러냐? 물론요, 보태긴 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이슈 사항이 하나가 뭐냐면은 제 뒤에서 블러블러다 4.0 해서 나오는 트렌드 중에 하나인 풀필먼트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풀필먼트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온디맨드 서비스가 굉장히 확장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시설 운영업 자체가 5.5배가 성장이 된 거고요. 또 주목할 부분은 서비스업이 5배 증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 2PL이라면 고유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 그 언어, 3PL에 대한 얘기도 많고 4PL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 자, 단순 캐리어, 즉 A에서 B까지 날른다라는 개념에서 멈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진화될 수가 없고 고부가 가치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시설 운영업과 서비스업이 성장했다는 것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터졌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물류 서비스업 자체에 대한 성장이 왜 주목을 받냐면 풀필먼트 서비스랑 이 부분의 서비스 형태가 결과적으로는 B2B 산업까지 이어질 것으로 굉장히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3, 4년간의 서비스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관측을 보면 왜 물류산업이 이 빅블러 시대에 융복합에 선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하다. 그리고 2025년에도 계속적으로 시장만 안정화된다면 이어질 거다. 자, 소비는 위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변화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살펴보시면은 매출액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전체 매출액 비중이 전체 산업에서 16년에는 1.5%였는데 22년에 2.1%로 굉장히 는 상태고요. 운수업에서 물류 매출액은 59.1%에서 22년 기준 78.6%로 자, 다양한 카카오 모빌리티도 나오고 다양한 플랫폼 시장이 나왔지만 물류 산업, 민간 시장 위중의 물류 산업만큼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는 산업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만 봐도 전체 산업이 8.2%의 연평균 증가율이라면 그 물류업의 경우는 연평균 14%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 산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물동량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연구원에서 발표하거나 이제 여기 오신 KMI에서 발표하시는 내용에 오차 범위는 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 트렌드하고 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몇 년간 물동량이 늘지 않습니다.
매출액은 180조를 달성했는데 물동량이 늘지 않아요. 뭐 운임만이 상승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판단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비중이 예를 들어서 해운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면 항공이 늘면요 굉장히 매출액이 상승합니다. 맞죠? 운임이 훨씬 비싸니까. 자, 그리고 물동량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트렌드 중에 하나 크게 좀 보셔야 될 거는 기술적 변화라고 저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도를 좀 이제 학자들이 좀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유럽이나 이제 탄소 중립을 발표하는 국가에서 한참 전부터 계속 나오는 건 라이트화였습니다. 경량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움직임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니어쇼링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표현상의 공급망 구조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체 물동량 자체의 변화가 없다 또는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러한 효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점차 더 그런 현상이 분석되리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여기 밑에 있는 국제물류 경쟁력 LPI입니다. 저도 이걸 많이 신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분들한테 물어서 나오는 설문조사 결과긴 하니까요. 자, 근데 주목할 부분이 좀 있죠.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국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2년 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지만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조금 의미가 좀 있어요. 이게 18년에 발표하고 계속 발표를 못하다가 23년도에 발표한 결과입니다. 월드뱅크에서. 자, 1위를 살펴보시면은 싱가포르 1위죠. 18년에 7위였습니다. 독일은 18년에 1위였는데 4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일본이 5위였는데 14위로 내려갔고요. 한국이 25위였는데 17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좀 나오죠. 원래 절대 강국이었던 독일, 일본들이 좀 내려가고 이게 왜냐하면 서비스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뭐 한국은 그래도 10위권 안에 들어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분석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를 묻지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적 추세 즉 전자상거래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는 부분이 그거를 대응 능력이 큰 나라가 그 탑 티어들보다 좀 더 빨리 가고 있다는 현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는 6개 지표 중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좀 봐도 뭐 통관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율이 높은 부분이 상승 효과를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제항공 화물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위에서 2위로 다행히도 올라갔는데 이게 근데 이제 다시 여객이 이제 오면서 다시 재개되면서 같이 이렇게 꾸준히 갈 수 있는지는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 3위는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컨테이너 항만 부분이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5위에서 6위, 6위에서 7위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고민과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정도를 좀 보시면 오른쪽 부분의 전자상거래 시장 특징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시장은 인구수, 이제 경제 인구수를 발표했을 때 당연히 10위권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꽤나 절대적 앱스트랙트 넘버를 봐도 높은 순위에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전체 도소매 소비 양 중에 비중 중에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넘버 1, 2 그러니까 3 부분의 안에 들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굉장히 핸드폰이나 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에 따른 시간의 자유를 즐길 수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도 이 부분은 추세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얘기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디맨드가 어디로 퍼져나가는지를 굉장히 잘 살펴야 되죠. 자,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는 부분에 가장 견인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배 요금 비용만 보셔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반드시 좋은 현상은 아닌데 굉장히 빠른 속도를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는 약간 저부가 가치 네이버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긴 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지금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령화 추세를 보시면은 산업별 고령화 추세를 좀 살펴보시면은 한국의 그 문수업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48점 몇%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의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비해서 어떠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제가 운수업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요. 실제로는 저희 일반 그리고 개별이죠. 개별 법인 뭐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일반 용달 뭐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용달 산업은 60점 몇 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택배업이나 소화물 운송업이 30, 40대 위주의 고수익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젊어지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택배업의 경우는 월 560만 원 정도의 수입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꽤나 이 상태에서도 얼마나 전자상거래가 확장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별 기업체당 부가가치나 매출액 종사자 살펴보면 당연히 생활물류 산업이 이 특고직으로 되어 있지만 탑다운의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 부분의 대부분을 살펴보시면 기술 수준 이미 중국에 압도당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중국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로 평가를 했지만 지금은 로봇이 굉장히 범용화되는 시점에서 중국이 물량 공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대신 일본이 추락을 좀 하고 있고요. 한국은 여전히 IT에서 굉장히 강국이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별 기술 투자 및 디지털화를 비교해 보시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산업의 경우는 그래도 인터내셔널 부분은 좀 낮지만 도메스틱 부분을 살펴보면은 기업 간 협업 수준도 잘 안 되는 수준의 디지털라이즈가 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최근 산업의 트렌드 중에 몇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물류산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구조와 그 사회구조의 변화가 꽤 큰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경제구조만 살펴보면 SaaS란 표현을 씁니다. Everything as a Service란 표현을 씁니다. 서비스 경제의 확산. 물론 저희는 수출입 위존적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경제가 그 전에는 그닥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서비스 경제는 수출입을 위해서 또는 제조업을 또는 유통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서비스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비재, 즉 소비자들의 소비 경제가 굉장한 내수 경제를 따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Everything as a Service라는 서비스 중심 경제를 개편해 물류산업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디지털 경제권 출현과 이러한 비싼 즉 기술 경쟁력이 갖추다 보면은 지금은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기술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경제, 비대면 구독경제 확산에 대한 것도 꽤 큰 이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계 경제 다극화나 보호무역주의는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2기 시대에서는 당연히 이슈가 되겠죠.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 질문이 있으십니다. 2기 되면은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IRA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된 부분이 내국으로 갔기 때문에 아주 예상한 만큼 모든 바이든 정책을 없애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한 영리한 판단 중에 하나가 그 도널드 트럼프의 그 정책을 가져와서 실제 구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중에 물류산업 부분에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간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개입을 거의 안 하는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보호무역주의가 원체 강하다 보니 중국에 대한 패권주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이기기 위한 미국 정책의 변화가 플로우라는 즉 수출입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물품에 도메스틱으로 들어오는 것에 모든 추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웬일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제하게 의무화시킨 거죠. 지금 아직까지 의무화를 선포하진 않았습니다. 시스템 구축 중이기 때문에 이게 도널드 트럼프까지 이어진다면은 굉장히 수출입에 대한 부분 엄격한 부분에 걸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물류산업 발전 동향만 좀 말씀드리고 좀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부분은 제가 이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여전히 이어질 거고요.
제가 이거는 한 3, 4년 전부터도 그림을 그리고 계속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조금 변형을 좀 했습니다. 이 중에 좀 바뀐 부분이 가운데에 물류라고 써 있는 부분에 UPS, DHL, FedEx 뭐 여러 가지 탑 티어들의 세상에서 아마존을 넣었습니다. 제가 왼쪽에도 아마존, 가운데도 아마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ANA에서 발표되고 있는 굉장히 오랫동안 애뉴얼리 그 3PL 매출액 비율을 각 국가별 비용과 또는 각 기업들의 매출액의 순위를 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거기에 넘버원이 아마존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한 18년에 갑자기 임시 발표되면서 2위가 등장했다 갑자기 폐기시키는 현상이 보였길래 이걸 구분을 못했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영업용 부분을 아마 분리시키면서 이번에 확고하게 1위를 아마존으로 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의미가 그러면 물류업이 없어지느냐 라고 볼 수는 없고요. 원체 미국 시장의 도메스틱 부분이 크다 보니 페덱스가 이제 더 이상 경제에 시그널을 주는 인덱스로 보이지가 않고 아마존이 기준이 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왼쪽에 있는 아마존, 구글, 월마트 등 그 알리바바 등등의 협건에 제가 시커머스에 대한 언급이 좀 있습니다. 초저가 부분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또 중국 시장의 개입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트렌드 때문에 이 초저가 시장에서 관측됐던 게 뭐냐면 아까 빅블러 시대의 유통과 물류의 결합은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제조가 물류라 붙거나 제조가 유통을 붙는 현상에 대해서 좀 시기적으로는 그 이후에 더 한참 있다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만 기술이 발달해도 이게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그러한 비슷한 형태가 C2M이라는 형태로 또는 M2C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매뉴팩처러에서 커스터머에게 직접 오는 형태. 그거에 테무가 중간에서 플랫폼만 연결시켜주는 형태의 것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제조업도 그러니까 지금은 초저가 시장에서 그게 등장한 거죠.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확대된다면은 이 물류 시장에서 풀필먼트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확장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공급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현상으로 나타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좌측에 있는 유통 정보 여기에 제조까지 섞인 형태의 것이 굉장히 트렌드로 보입니다. 자, 우측에 있는 배달 시장의 경우는 이 부분이 좀 모호합니다. 없어질지,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얘기는요, 통합될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면은 MFC라는 형태에서 더 발돋움할지, 이건 굉장히 모호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크스토어나 MFC가 확장되는 부분에 한국은 근데 해외에 비해서 좀 추세가 없어요. 이유는 원체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에 대한 게 굉장히 빨리 도입되다 보니 이 시장이 먹으려면 2시간 배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2시간 배송이 되려면 도심 내에 굉장히 인프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요거가 결과적으로 가운데 있는 물류시장 또는 왼쪽에 있는 유통정보시장에서 있는 강자들이 그 MFC까지 먹을지 아니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렇지만 자산 투자를 덜 하고 있었는데 자산 투자를 다시 가져가고 있는 배민이나 쿠팡 이츠, 뭐 쿠팡은 이쪽에도 포함되고 있지만 그들이 이겨낼지 이 부분이 굉장히 박빙으로 보입니다. 현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릉, 만나고 뭐 등등 여러 3PL 기업처럼 보였던 그 분리형 그 배달 그 산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마켓시어가 배민과 쿠팡 이치로 가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격렬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것을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수수료 문제, 음식점 주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9%대로 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같이 방향성이 좀 정해진다. 근데 작년까지는 이게 거의 하반기에 굉장히 이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2025년 그리고 현재까지의 현황 및 전망을 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